네, 검찰 인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어제 오히려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반격에 나섰는데요. 야당은 검찰 대학살이다.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항명이냐 아니냐, 지금 추미애 장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여권도 검찰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충돌이 아니고 항명이었죠.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검찰총장이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청법 8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인사 명을 의견을 거역한 게 내라. 아니고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검찰의 앞길에 참 녹록하거나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서 원칙에 입각해서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고 오셨는데요. 자, 지금 이게 항명이냐 대학살이냐 여야 공방이 치열한 이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있으니까 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거다. 것이다. 내가 6시간이나 무려 기다렸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이제 좀 표현이 너무 사극풍안이냐, 명을 거역했다. 이게 좀 이제 또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은 뭐 표현을 어떻게 바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았다, 뭐 거슬렀다, 이제 이런 맥락인 것이죠. 이게 이제 어제 한국당 의원과의 설전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것인데, 저는 좀 대학살이라는 표현은 참 과하다. 흔히 이제 총선 시즌 다가오면 뭐 공천 학살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 언론의 이 표현이 좀 톤다운돼야 되는데 결국 정치권 발이니까 이 대학살이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인 걸 우리가 다 알죠.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라고 불렀죠. 근데 이거 요식행위라 못 간다 그랬죠. 그 30분 전에 부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 대검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8일 11시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언제 잡혔을까요? 애초에 잡혀있던 날짜예요. 애초에 잡혀있던 시간이에요. 그날 인사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11시에. 그런데 그러면은 30분 전에 부르는 것은 갑자기 불렀다는 거죠. 1시간 전에. 그럼 어떻게 서초동에서 지금 이 과천까지 30분 만에 검찰총장에게 달려오라는 것이냐? 그게 다였다면은 조금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어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소상히 밝힌 내용은, 자, 상견례 35분 할 때 우리는 조국 장관 때와 다르게 그럼 추다르크와 뭔가 검찰 개혁에 좀 이 팀플레이가 이루어질까? 이런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자, 인사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따로 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일 11시 전에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추 장관은 전화도 1시간여 통화했다는 것이고 좀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고, 그럼 인사위원회는 열어야 하니
사후에라도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럼 총장은 왜 응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항명이 아니면 뭐가 항명인가요? 상급자가 자, 시간 잡아서 만납시다. 이 인사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저는 그래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예. 검찰의 태도입니다. 네, 일단 대검에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도 어제 이게 윤 총장을 향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 좀 유감스럽다 이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언론에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등 징계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좀 미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총리가 장관한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을 보도 자료를 내지는 않거든요. 예. 그냥 지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총리가 지시했다라는 것이 결과에 반영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총리실에서 보도 자료를 내요. 이렇게 지시했다. 이거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에요. 사진이 전화를 하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총리나 대통령이 누구에겐가 전화를 하는 것은 대개는 해외에 있는 동포나 해외에 파견한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독도에 파견된 경찰청장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리가 있어서 직접 가서 대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설을 맞아서 추석을 맞아서 예.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진은 있을 수 있어도 법무부 장관실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또 뭐 이 세종로에 있는 그런 뭐 그 이 정부 청사실에서 전화를 거는 행위를 굳이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낙연 총리는 6일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예. 6일 후에는 즉 16일에는 그 사직을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16일에 사직하실 분이 굳이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걸 그렇게 공표하면서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예. 그러면 그 이유는 한 가지죠. 6일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정당이에요. 그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내용보다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걸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로 보신 언론에 거군요. 보낼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최소한 사진을 예. 그렇게 굳이 공개한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시작했다. 정치적인 어떤 의미 이외의 함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요즘 이분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네. 교수. 총장이 나의 명을 거부한 거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 명을 거역한 거다.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건 당신들이다. 발언 수위를 이렇게까지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대목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 신년 초에 또 모 방송국의 대담도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서도 자 한국 언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토론을 하는데 알릴레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 가지의 타겟을 잡고 거기에 그냥 폭격을 쏟아붓는 것은 이분의 스타일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 대목에서 자 추미애 장관이 왜 권력을 사유화했죠? 검찰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이게 권력 사유화인가요? 그럼 추미애 장관은 이 검찰 인사 교체하고 뭐 돈 받습니까? 따로 뒷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장관 임명될 때 취임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검찰 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다. 그럼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과 만나왔는데 네. 법무부 장관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니 문제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막 터지는데 하던 대로 하면 개혁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무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사유화, 너무 국가 지나친 권력을 표현이다. 사유화, 지나친 표현이고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진중권 교수가 최소한 진보라면 검찰 개혁이라는 틀 내에서 잘했다 못했다 평하는 건 좋은데 검찰 개혁은 사라지고 윤석열 총장은 옳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는 틀리고 심지어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는데 이번에는 네. 두목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좀 이 심각한 부조리고 사실 문 왜곡이라고 대통령의 봅니다. 창작물 뭐 이런 비판도 그렇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표현이 부적절하고 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인사 내역입니다.
지금 그 검찰의 빅4라고 하는 분들이 이 전부 다 지금 전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밝히죠. 지역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의 안배를 둔 균형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진중권 평론가의 왜 도둑이라고 했을까라고 전 들여다보면 왜 사유화라고 했을까라고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그것을 좀 들여다보면 사유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대개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6개월 전부터 또 그 이전에 수사팀 시절부터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은 사실 이 정권에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을 비롯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칼을 대겠다. 만약 잘못이 드러난 경우. 그리고 한동훈 부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이 거의 좌천되다시피 합니다. 제주지검장이라든지 뭐 사법연수소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이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언론의 제목은 오늘의 교훈은 이거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잘린다. 라는 교훈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검사들을 이렇게 좌천시키거나 전보시킨 것. 우리 봤잖아요. 지난번에 그 윤석열 검찰 여주지청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이후에 그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필 기전이라는 말은 이제 곧 몇 년 후면 다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여야의 온도차도 상당한데요. 그렇죠.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명을 문제 삼아서 오늘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금 여권에서 항명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는 윤석열 총장 나가라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 회장이 7일 날 인사에 관해서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 안 했고요. 8일 날 또 그랬습니다. 또 얘기를 했는데 이틀간 여유를 줬어요. 그러고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총장이.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제대로 말하면 항명입니다. 항명. 네. 사의자가 상의자에 대해서 항명한 거예요. 이걸 문제 삼아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 안을 총장님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 안은 항상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대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또 법무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항상 그 제3의 장소에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실에 과천에 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장관의 검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위배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 내지 사실상 불신임 그만둬라 이런 저는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른 의원 그리고 주광덕 의원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서른 의원 발언부터 먼저 보면 항명을 문제 삼아서 처벌해야 한다 이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게 감찰이나 징계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은 거취 문제 등인데 민주당 내부는 좀 격앙돼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청와대를 좀 예의주시해 보면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냈어요. 저는 이 총장 임기 보장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검찰 시스템을 내부에서 개혁할 거냐. 줄탁동시라는 말을 추미애 장관이 취임 때 쓰지 않았습니까? 밖에서도 개혁을 해야 되지만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명이 벌어진 건 맞아요. 아니 아까 주광덕 의원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무부 장관실이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습니까? 행정부 내각과 대통령, 공직자는 모두 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사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검찰청법 34조 얘기를 했지만 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검사를. 그럼 의견을 들으려면 자료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무부가 만들어 오는 거다. 검찰은 그럼 주머니에 손 넣고 가서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OX만 칩니까? 두 개의 안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관행에 사로잡혀 있는 검찰의 시각이란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의 각광을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 조직은 검찰 조직만이 아니에요.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법무부도 조직이에요. 그 상위에. 그리고 이 국가가 그 상위 조직이에요. 정부의 일환이잖아요. 정부 대 검찰이 충돌한다? 검찰이 정부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발생한 게 문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분이 왜 자신의 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 말을 안 듣습니까? 예. 수사 안 합니까? 다른 근데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단이 수사 오면? 잘했다고 지난번에 네. 인사에서 중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저 말씀하신 게 예. 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다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니요. 저는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면 검찰이 삐뚤어집니다.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죠. 예. 성역이 없다. 근데 왜 살아있는 권력만 반년이 넘게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 예. 조국 관련 수사 외에 다른 수사 뭐 성과를 냈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터지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좀 주광덕 의원 얘기 들으면 이제 뭐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네. 제3의 장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자,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적 그 독립성을 지금까지 인정해 줬냐 하면 바로 어떠한 정권도 검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그런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소수자 내지는 인권에서 소외될 사람 그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공정하게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네. 시각에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끔 만들어준 것이 정부였어요. 그게 검찰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3의 장소에 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를 왜 관행이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검찰이 독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을 두자라고 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노무현 정부의 정성진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 문재인 수석 시절에 장관도 이건 있을 수 없다. 검찰,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자 보시자고요. 의견을 듣는다는 게 단순히 이 얘기를 들어서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최소한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협의하는 것이 네. 이 안에 얻는 속뜻이지 듣고 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역대 어떠한 법무장관도 지금 일치해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인사위원회 앞에 두고 안도 전혀 없는데 안을 얘기해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사후에 얘기하는 것 그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검찰총장은 계속 기다렸던 거죠.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지 제가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네. 바로 만난 지 그 다음날 인사위원회 열고 뭐 와라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통보하겠다. 그리고 네. 그 얘기, 당신 얘기는 그냥 듣고 말겠다. 거의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검찰총장과의 협의가 아니었다라고 예. 검찰 측에서는 바라봤던 네.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검은 아직까지 좀 조용합니다. 근데 검찰의 파격 인사가 사실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2003년에 강금실 장관. 법무부 장관이 기수 네. 서열 다 파괴하고 파격 인사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예. 김종빈 이 검찰총장 사퇴했죠. 예. 그 전에 물론 이제 송광수 검찰총장 시절부터 참여정부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평검사와의 대통령 대화 장면을 늘 보잖아요. 근데 그때 예. 검사들의 태도가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뭐 고압적이거나 심지어는 이제 비아냥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또 이 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격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검사들이 이제 독립권을 주면 주로 권력에게 항명을 해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독립, 그러니까 아까 관행 말씀하실 때 저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 항상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불려서 정치 검찰이 따라다녔어요. 그게 개혁의 이유였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매우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의 방향이 예. 매우 특이한 쪽으로 쏠리면서 이러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물론 저는 이번 인사의 결과 검찰이 바로 잡힐 것인지 예.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추미애 장관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좀 합의에 의한 줄탁동시 개혁이 예. 제대로 다시 궤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싸움만 하다가 예.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는 안타까움이 있고 과거의 사례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 난 뒤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휘부 교체는 발표됐습니다만은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이 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압수수색한 주체는 사실 이제 곧 또 다시 있을 부장 검사나 그 하위,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의 인사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검찰 대검의 어떤 답변이 저는 오늘 압수수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 즉 할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수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 이 어떤 고비를 딱 넘긴 것까지의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떠한 검사가 오거나 어떠한 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이 수사한 것을 덮을 수는 없다. 즉 그래서 우리가 수사로 말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사실 좌천당했었잖아요. 여주지청장에서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좌천당했다가 3년 만에 어쨌든 이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지검장으로 왔죠. 그것을 사실은 후배 검사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어떤 좌천을 좌천이라고 보지 말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검찰 인사 후폭풍이 지금 국회 본회의까지 어제 영향을 미쳤죠. 네, 한국당 맞습니다. 의원들 보이콧했죠. 불참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민생 법안들 통과가 되게 늦게 열리긴 했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좀 상정되고 월요일 날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당 의원들 그런데 청와대 앞으로 좀 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항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대학살이라는 표현 좀 과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 이 대학살이다, 또 수요일 밤에 대학살 이런 말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대학살인지 아닌지는 아까 저는 이종구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해요.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사필 규정으로 흘러갈 텐데 어느 쪽이 옳았고 틀렸는지 또는 이게 잘된 인사인지 잘못된 인사인지 검찰 개혁의 흐름이 정말 국민들의 여망과 맞닿게 되는지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지금 이제 무리하게 자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고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이걸 학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용어의 원조는 공천 학살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나 학살당했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선거 때마다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왜 학살이라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계속 투쟁일변도로 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민주당의 태도는 지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 사이에 필리버스터도 없었고 일사천리로 다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표결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상정만 하고 기다리겠다. 한 주말 기다려보고 월요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때 표결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입법들도 가자. 전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국당이 왜 우리는 이 법에 반대하는지 이것을 막을 수 있든지 없든지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또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반대는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엔 없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검찰 인사와 지금 한국당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 그만큼 물어봤잖아요. 그 추미애 장관 답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장을. 이낙연 국무총리 내각의 수장으로 자 유감이다. 오히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청와대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싸우는 건 좋으나 왜 청와대로 또 전쟁터를 넓히는지 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오후엔 또 법무부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미 추미애 장관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직권남용으로 또 추가 고발을 한다. 탄핵안을 낼 예정이죠. 이런 입장까지 지금 강공 모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 표결 들어가면 이제 통과될 것이 자명한 일이고요. 108석의 한국당 지금 정치력 실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통합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수 중도 진영에 속한 정당 시민단체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한 통합추진위 구성하기로 어제 이제 합의가 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과 권력 남용에 대해 보수와 중도의 많은 국민들이 이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정치권 세대 교체라는 정치개혁 과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합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통합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수 중도 대통합, 일단 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문을 제대로 닫고 다 태우고 출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많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 한국당이 제일 크죠. 108석. 국회 이 전체 3분의 1을 넘습니다. 100석 넘는 정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통합해야 되는 지금 제일 대상은 새로운 보수당으로 보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원래 나갔었죠. 뭐 때문에? 탄핵 때문에. 지금 탄핵 때문에 나갔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이제 와서 탄핵을 좀 정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새보수당은 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그 3원칙을 보수통합 3원칙. 받아들여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 아직 공식 입장이 없어요. 이 공식 입장은 없고 오히려 이제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다른 의원분들이 자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얘기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명문적으로 좀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탄핵의 강을 건넜다. 그럼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칩시다. 이게 아니라 탄핵은 불가피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은 옳았다. 이게 국민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보수통합에서 우리공화당 빠집니다. 그리고 당내도 지금 이 친박계 의원들은 아마 반대할 거예요. 두 번째는 개혁보수로 가자. 그럼 이 중도지대로 옮겨가자는 거죠. 외연 확장은 좋은데 여기도 내부 논란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문제예요. 우선 단당 다 빼고 새로운 보수당하고 다시 합치는데 8명의 새로운 보수당이 한국당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은 흡수통합 없다. 헌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 그럼 합치는데 신당을 창당해야 돼요. 한국당 간판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고 108명의 의석과 8명의 의석이 합쳐지는데 사실은 새로운 4월 공천에서 공천권을 어쩌면 반반 나눠야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공동대표로 영입할 때 지분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명을 모셔오는데 지분을 내놓을 수 있을까? 황교안 대표의 딜레마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흡수통합 얘기도 또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흡수통합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흡수통합에 대해서 이 8명이 똘똘 뭉쳐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대표가 돼 있는 것도 사실 하태경 의원이 지금까지 가장 강경했거든요. 한국당에 돌아갈 생각 없다 그러고 한국당이 가장 거칠게 사실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 지금 공동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언론들이 많지만 지금 어저께 합의한 7개 항에 3개 항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양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일단 추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국당을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예견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어요. 이미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당을 만들어서 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항에 대해서 지금 새보수당에서 말을 해다오라고 황교안 대표한테 굳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어저께 사실 정병국 의원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어떠한 의미로 또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은 다 똑같으나 형식의 강을 어떻게 건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당 어느 시절에도 사실은 이 통합의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굉장히 많이 트러블이 있었고 중요한 건 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물밑으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예요. 그 직전까지 우리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일단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출범하지도 못할 거라고 첫 발을 뗀 생각했지만 거군요. 그렇죠. 예. 출범하지도 못할 거라고 지금까지 평론가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출범을 했다는 건 네. 중요한 건 그 밑에 물밑 작업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 백조의 물밑에 그 발에 어제 출범하기까지. 헤엄쳤처럼. 그러니까 예. 물밑 작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2월 10일 전후에서 이제 통합 정치 세력을 거의 확정하겠다 이렇게 신당, 얘기를 창당. 예, 했습니다. 닻은 올리긴 했는데 근데 여전히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항상 이런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친박계 의원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김진태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려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야죠. 자기들 원하는 세 원칙 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어. 예. 이게 무슨 아이들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통합을 하든 뭘 하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어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 당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럼 우리 대표가 이제는 그럼 새로운 통합당에서는 그럼 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막 제대로 답변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황 대표님을 포함해서 예. 이게 합쳐지면은 이제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였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들 다 생각할 겁니다. 네. 뭐 통합 좋지만 유승민 의원 꽃가마 태우는 식의 통합은 안 된다. 김진태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통합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흘러가서 되더라도 유승민 의원 별로 꽃가마 타는 거 아니고요. 누구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수가 재건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 있어요. 어제 저는 그 명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 조건을 왜 거느냐 통합에. 조건이 없어야 한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저 얘기는 이 통합의 3대 원칙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탄핵의 강을 못 건너요. 친박계 의원들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리더기 때문에 결단해야 됩니다. 함께 못 갈 사람들, 통합에서 빠질 사람들을 추려내서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럼 또 지금까지 과정과 똑같아요. 통합으로 가자니 내부 반대가 어떻게 있고. 결론을 내릴까요? 황교안 저는 황교안 대표는 이게 살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동력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만 적지 않은 내분이 일어날 텐데 생각해 보세요. 8명 의원을 받아들이는데 뭐 한 15명 의원이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도 쪽에 있는 의원 8명을 받아들였는데 통합은 커져야 되잖아요, 파이가. 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면 또 나가. 그럼 이쪽을 합치니까 저쪽이 쪼개지고 이쪽을 잡으니까 저쪽이 나가버리고 이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중도까지 나가자. 그래서 어제 박형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까지 모셔오는 게 목표죠.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뭐 들어올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어제 뭐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 주최한 토론회 영상도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이런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즉 계속 이 미국에 있어서 총선이라는 때를 그냥 놓쳐버리면 자신은 대권 주자로서의 봉황이 아니라 그냥 닭에 불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돌아오긴 와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수당의 통합 과정을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15명이 나가면 그게 통합이냐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대표가 50%를 지금 사실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나가는 50%는 나가야 돼요. 스스로 나가건 아니면 뭐 이 공천에서 배제하건 나가는 사람은 50명 이상이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간다고 해서 그게 통합이 아니다라는 거는 또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나가는 사람들은 대개 영남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당이 거의 다 영남권의 영남권 초선 재선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70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각서를 쓴 것 사실 보수 통합의 변보다 이게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이다. 70명이 한 목소리를 어쨌든 내 결과를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는 안철수 안철수 전 대표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설 이후를 볼 것 같고 이 당도 2월 10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설이에요. 설 직전까지 뭔가 내놓지 않으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개문발차 얘기 많이 하던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인원을 태워서 문 닫고 제대로 출발하는지 변수가 많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